매주 일요일 아침 도쿄도 내리마구 아키다이 세키마치 본점 앞에는 주인 없는 장바구니 200여 개가 늘어섭니다. 개점은 9시지만 매장에 먼저 들어가려는 고객들이 장바구니로 오픈런을 벌이는 겁니다. 아침이지만 도쿄의 여름 기온은 30도를 훌쩍 넘습니다. 주인들이 땡볕을 피해 근처 그늘에서 개점을 기다리는 동안 빈 장바구니만 200m 넘게 늘어서는 진풍경이 펼쳐지는 겁니다. 내리마구 일대에 5개의 점포를 운영하는 아키다이는 같은 제품을 한 푼이라도 싸게 파는 서민 슈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특별 할인 행사를 실시하는 일요일에는 다른 지역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고객도 적지 않습니다. 이전부터 일요일 아침이면 특별 할인 제품을 먼저 담으려는 손님들의 장바구니가 100여 개 정도 늘어섰던 이유입니다. 장바구니가 2배인 200여 개로 늘어난 것은 작년 초부터였습니다. 일본의 물가가 치솟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입니다. 最近ですね、やはりいろいろ物価がいろいろ上がっている中で高いものが売れるというそんなような時代じゃなく、みんな日々の生活に一生懸命自分たちの生活防衛をしてるっていうようなイメージがありますよね。 최근 일본의 임금 인상률이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경제 성장률도 높지 않았느냐라는 제 질문에 아키바 대표는 말을 잘랐습니다. 自分たちの生活を守るために本当だったらゆっくりしていたい日曜日の朝に暑い夏なのにお買い物に来てくれてる、そんな状況なんですよね。ですから決してね、生活が豊かになって経済が豊かになったなっていうイメージじゃなく、本当に庶民の生活っていうのは本当に自分たちの生活を守るために一生懸命だっていうのが私の今思うところですよね。 손님이 2배로 늘었으니까 아키다의 이익은 늘지 않았을까요? 아키바 대표는 매출과 고객은 늘었지만 수익은 오히려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아키다의 매출은 400억엔으로 1년 전보다 1억엔가량 늘었습니다. 반면 수익은 수천만 엔 줄었습니다. 판매 비용, 전기료, 운송료가 모두 올랐기 때문입니다. 아키다이 매장에서 만난 50대 주부도 월급은 거의 오르지 않았는데 물가는 치솟는 바람에 식비를 줄이고 있다. 어디가 경기가 좋다는 거냐? 라고 반문을 하더라고요. 같은 시각 일본의 대표적인 부촌인 미나토구에서는 같은 도쿄인데도 아키다이와는 전혀 다른 세계인 듯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분양가가 1억 5,800만 엔이었던 도쿄 미나토구의 타워맨션 시로카네 더 스카이 80.40제곱미터형의 매매가는 2억 4,800만 엔으로 반년여 만에 57% 뛰었습니다. 그런데도 도쿄 최고급 주택가의 정중앙에 위치한 입지 덕분에 매입 문의가 끊이지 않습니다. 주로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도쿄 부동산을 중개하는 주 리얼 에스테이트의 조민수 대표는 6월 한 달 동안에만 6건의 거래가 체결됐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도쿄 도심 지역의 집값은 서울 못지않게 치솟고 있습니다. 2022년 도쿄 도심 지역의 신축 아파트 평균 가격은 처음으로 1억엔을 넘었습니다. 올해 5월 평균 가격은 1억 1,500만 엔으로 1년 만에 48% 급등했습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서울의 70% 수준이었던 도쿄의 아파트 가격이 단기 급등한 것은 외국인과 일본 부유층의 매수세가 크게 늘어서입니다. 시중에 돈을 무제한으로 푸는 대규모 금융 완화가 10년 넘게 계속되면서 일본인들은 집값의 100%를 연 0.5%의 초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주춤하긴 하지만 지난 6월 니케이 225 지수는 33년 만에 33,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올 들어 지수가 약 25% 급등하면서 1989년 버블경제 붕괴 직전 기록한 38,915의 85%까지 회복했습니다. 올해 일본 기업의 평균 임금 인상률은 3.58%로 1993년 이후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업의 실적과 설비 투자도 사상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가 개선되면서 지난 15일 발표된 2분기 경제 성장률은 지난 분기보다 연율 기준으로 6.0% 성장했습니다. 2.4에서 3.1%를 예상했던 전문가 예상치를 2배 뛰어넘는 깜짝 성장이었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상승했습니다. 15개월 연속 일본 정부와 일본 은행의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만 놓고 보면 일본이 정말 20년 넘게 디플레이션을 겪는 나라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표면
전반적으로 일본의 각종 경제 지표는 지난 20-30년 동안 경험한 적 없는 활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이번에야말로 잃어버린 30년의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진단을 내놓는 이유입니다. 10엔이라도 아끼려는 서민들의 장바구니가 200개 늘어서는 아키다이와 치솟는 부동산, 자산시장, 도대체 어느 게 진짜 일본인 걸까요? 지금 현재 일본 경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타타키 경제입니다. 외부의 열기로 겉은 뜨겁게 타는데 속은 차가운 타타키 요리와 같은 양상입니다. 외국인과 부유층, 대기업이 뜨겁게 데워지는 껍질 부분이라면 서민과 중소기업은 차가운 속살입니다. 먼저 주식시장을 보시죠. 주가 급등의 가장 큰 요인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집중 매수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외국인들은 지난 6월 중순까지 12주 연속 일본 주식을 6조 1757억 엔어치 순매수했습니다. 아베노믹스 장세로 불리는 2013년의 18주 이후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외국인의 순매수 행진이었습니다. 최근 니케이 지수가 주춤한 것 역시 외국인 투자가들의 투자 열기가 주춤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기업의 자사주 매입을 제외하면 일본인 투자가의 자국 주식 투자는 여전히 미미한 편입니다. 일본 기업의 순이익이 사상 최고 수준을 회복했지만 2013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엔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아베노믹스를 실시한 이래 일본 대기업들의 실적은 줄곧 좋았습니다. 예전과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일본 기업들이 아베노믹스 덕분에 누린 이익을 임금 인상과 설비 투자로 토해내지 않는다는 게 일본의 오랜 문제였습니다. 임금이 3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온도차도 큽니다. 대기업의 올해 임금 인상률이 3.99%에 달한 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인상률은 3.23%였습니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 임금은 6월 현재 마이너스 1.6%로 15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임금이 3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어도 일본 국내 총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가 오히려 감소하는 이유입니다. 지난 2분기 개인 소비는 0.1%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0.5% 감소했습니다. 3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 지난해 25,768가지의 식료품 가격이 오른 데 이어 올해는 3710가지의 식료품 가격이 올랐습니다. 평균 인상률도 15%로 작년보다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보통의 일본인들이 지갑을 선뜻 열 수 없는 배경입니다. 최근의 소비 회복은 부유층의 전유물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소비 여력이 커지는 자산 효과를 누리는 계층입니다. 지난 5월 일본의 백화점 매출은 4,111억 엔으로 15개월 연속 지난해보다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부유층이 많이 찾는 도쿄, 오사카 등 10대 도시 백화점 매출이 8.5% 증가한 반면 나머지 지역의 매출은 마이너스 0.1%로 5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6월 소폭 흑자를 기록하면서 23개월 연속 적자를 끊어낸 무역 수지 또한 7월에는 다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경제의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환율도 기록적인 약세입니다. 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145엔대로 2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7월 28일 일본은행이 장기금리를 사실상 1%로 인상했지만 엔화는 좀처럼 길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반까지만 해도 엔저는 엔화 약세 때문이라기보다는 달러 등 주요국 통화가 강세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았잖아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유지한 일본은행과 달리 미국과 유럽연합 EU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작년 초부터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린 결과입니다. 6월 말 현재 전 세계 기준금리는 평균 5.86%로 집계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인 일본과의 금리차는 6%포인트에 달합니다. 하지만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도 엔저가 계속되니까 일본 경제의 약화, 일본의 국력 저하가 일본 약세의 진짜 원인이라는 분석이 최근에 일본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외환 정책을 책임지는 재무성의 재무관을 역임한 와타나베 히로시 국제통화연구소 이사장은 지난해 진행된 엔저의 절반 이상은 일본의 국력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떨어진 게 원인이다. 엔저로 인해서 일본 기업을 M&A하는 비용이 1년 전보다 20% 싸졌는데도 일본 기업을 인수하는 외국 기업이 거의 없지 않느냐. 이거는 일본 기업과 일본의 산업 기술이 그동안 쌓아 올린 권위가 점점 사라진 탓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최근 일본 경제의 반짝 성장을 뒤늦은 리오프닝, 경제활동 재개 효과라고 보는 전문가가 늘어난 이유입니다. 이미 코로나 시국을 벗어난 미국, EU와 코로나19의 충격으로부터 회복 속도가 가장 늦은 일본의 시차가 낳은 착시 현상이라는 겁니다. 2분기 일본의 실질 국내 총생산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560조 7천억 엔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3분기에 557조 4천억 엔을 회복했습니다. 코로나19의 충격을 극복하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미국과 EU, 영국 등 다른 나라들은 이미 1, 2년 전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2021년 미국과 EU의 경제 성장률이 5.7%와 5.4%를 기록하는 동안 일본의 성장률은 1.7%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미국과 EU가 2.1%, 3.5%씩 성장할 때도 일본은 1.4%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부진했습니다. 2021년과 2022년 미국과 EU가 경험한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의 반동 효과가 일본에서는 2년 늦게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무리 그렇기로서니 어떻게 전문가 예상치의 2배를 넘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까요? 일본의 민간 이코노미스트들은 모두 바보들인 걸까요? 이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일본의 전문가들도 2분기 GDP를 발표한 지 일주일이 넘도록 시원한 해석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2분기 GDP가 6% 증가한 건 사실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본의 GDP의 55%와 15%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와 설비 투자가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 소비는 예상을 깨고 0.5% 감소했습니다. 2분기 설비 투자도 0.4%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횡보했습니다. 일본 GDP의 7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와 설비 투자가 부진했는데도 어떻게 경제가 6%나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지난 2분기 개인 소비와 설비 투자 등 내수는 경제 성장률을 1.2%포인트 끌어내렸습니다. 반면 무역 수지로 대표되는 외수가 7.2%포인트 기여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6%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내수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외수는 GDP를 감소시키던 지금까지와는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문자 그대로 밖은 뜨겁고 안은 차가운 타타키 같은 모습의 경제가 된 겁니다. 2분기 수출은 3.2%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부족 현상 완화와 엔저 효과로 자동차 수출이 급증한 덕분입니다. 1분기 수출이 3.8% 감소한 데 따른 기저 효과도 컸다는 설명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소비 규모의 95%까지 회복된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도 GDP를 0.2%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에서 쓰는 돈은 수출로 계산이 됩니다.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3분의 1이 한국인이니까 한국이 일본의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면서 수입이 4.3% 감소했습니다. 수입은 GDP 계산을 할 때 공제를 합니다. 즉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수출을 늘려서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니혼게이지 신문은 수입이 감소하면서 수출 효과가 일본 경제의 실력 이상으로 경제 성장률에 기여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타타키 요리에 사용되는 짚은 강한 열기를 짧게 냅니다. 현재 일본 경제의 밖을 뜨겁게 만든 열기 또한 짚과 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반기 들어 세계 경제가 후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분기 수출만 하더라도 자동차 이외에는 모두 부진했습니다. 6월 일본의 또 다른 주력 산업인 전자와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은 지난해보다 11%, 18%씩 줄었습니다. 4, 5월도 마이너스였습니다. 수개월 앞에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선행 지표인 공작 기계 수주 규모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후퇴, 미국과 EU의 경기 부진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본의 올해 전체 1년치 경제 성장률 전망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일본은행은 올해 일본 경제가 1.9%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1.7%, 4월 1.4%, 그리고 가장 최근인 7월에는 1.3%로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해서 낮추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7월 20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3%로 작년 말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일본의 민간 이코노미스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제통화기금 IMF 등 거의 모든 기관이 일본의 성장률 전망을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일본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세계 경제가 2.6% 성장한다는 예상을 전제로 한 겁니다. 미국과 중국, EU의 경기가 후퇴한다면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불안 요인이 있지만 일본 경제 기초 체력, 펀더멘털이 예전에 비해 탄탄해졌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일본 경제 과제는 이 같은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과거에도 일본은 여러 차례 이번에야말로 장기 침체 탈출한다 라는 기대를 갖게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있습니다. 버블 경제가 붕괴한 1991년부터 2022년까지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0.8%로 주저앉으면서 잃어버린 30년을 겪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1990년대 후반 이후 거의 제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1999년에서 2003년 5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그 결과 1998년에서 2021년까지 23년 동안 물가가 1.2%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장기 침체와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 통화 정책을 총동원했습니다. 그 결과 3년에서 5년마다 경제가 반짝 상승세를 타면서 이번에야말로 하는 기대를 갖게 하기도 했습니다. 2005년과 2010년은 경제 성장률이 2.2%와 3.3%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정책 오판, 통화 정책 실수, 자연재해, 글로벌 시장의 충격 등으로 경제 성장의 불씨가 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2000년 8월 일본은행은 성급하게 제로금리를 해제해서 조금씩 살아나던 경제 싹을 잘랐습니다. 2003년에서 2007년까지 5년 동안은 경제 성장률이 1%를 넘는가 싶었더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죠.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겨우 벗어나나 싶었더니 2011년에는 동일본 대지진이 덮쳤습니다. 2013년 집권한 아베 신조 내각은 아베노믹스 경기 부양책으로 일시적으로나마 효과를 거두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의 소비세 인상이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습니다. 주가와 기업 실적이 급격히 좋아지는 반면 소득과 소비가 정체 상태인 올해 일본 경제는 살아날만 하면 꺼지기를 반복하던 지금까지의 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반면 코로나 확산과 미중 패권 경쟁, 탈석탄화, 인공지능 관련 산업의 급부상 등으로 글로벌 산업 구조가 재편하는 시점에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흐름을 주도하려는 점은 과거와 다른 모습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디플레 탈출의 핵심인 임금 인상에 적극적인 점 역시 지난 30년간 보기 힘들었던 움직임입니다. 일본 경제는 이번에야말로 살아날까요? 아니면 다시 가라앉기를 반복할까요? 여러분은 어디에 거시겠습니까? 일단 일본 민간 이코노미스트들은 3분기 일본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0.1%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나우의 정현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